조선 정기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음속에 스미는 옛 이야기 한 자락 함께 들어보시죠.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깊고 어두운 겨울밤. 한양의 좁고 구불구불한 뒷골목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복수라는 두 가지 뜨거운 감정이 서로 뒤엉키며 그 위태롭고도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매화에 관한 애절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랍니다. 때는 조선 순조 12년, 번화한 도성 한양의 어느 기루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요. 청류각이라는 이름의 기루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기생매화와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정고 준수한 도련님 이현우, 이 둘의 운명적인 만남은 과연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저주였을까요? 어느 날 밤, 청류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기생매화는 방 안 가득 들어찬 취객들의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시선과 더럽고 거친 손길을 피해 조용히 기루의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생으로 살아온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술상을 받들며 손님들을 모시는 일에, 그리고 그들의 더럽고 욕망에 가득 찬 손길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세차게 스쳤지만 그 차가운 바람조차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욕망의 냄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매화는 가슴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만큼은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어떤 구속도 없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 저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습니다. 매화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구석진 곳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아름답고 고귀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지요. 창백하지만 반듯하고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피로 심하게 얼룩져 있지만 분명히 값비싼 비단으로 만들어진 도포가 그가 예사롭지 않은 신부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맥박이 뛰고 있었지요. 하지만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 남자는 분명히 새벽이 오기 전에 죽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화는 한동안 망설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기생인 자신이 양반 남자를 함부로 구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인간적인 마음에 그를 등에 업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류각의 뒤편 구석진 곳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쌀이나 잡곡을 보관하던 창고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아무도 그곳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진 공간이 되어버렸답니다. 매화는 그곳을 발견한 후부터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로 조용히 사용하고 있었지요. 힘겹게 그를 그 비밀스러운 방 안으로 옮겨놓고 피로 범벅이 된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매화의 움직이던 손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문장이 매화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아무 죄도 없던 매화의 소중한 가족들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렸던 바로 그 집안, 한양에서 대대로 권력을 누려온 명문 양반가이씨 집안을 상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매화의 가느다란 손이 분노와 충격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남자의 목을 두 손으로 힘껏 조르거나 베개로 입을 막아 숨통을 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원수 집안의 자식이 지금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의 손안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시간 복수를 꿈꿔왔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복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화의 창백한 입가에 차갑고도 묘하며 알 수 없는 미소가 천천히 번져 나갔답니다. 3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날. 그때만 해도 매화는 청루에서 손님을 받는 기생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중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서윤이었고 아버지는 나라의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정직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역관이었으며 어머니는 비록 배움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하고 가족을 깊이 사랑하는 선량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재산을 가진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고 넓은 기와집에서 사는 양반 신분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었기에 그들의 작은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윤희의 어린 시절은 행복한 기억들로 넘쳐났습니다. 윤희는 매일 아침이면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으며 저녁이면 촛불 아래에서 아버지에게 한문과 역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지요. 어린 윤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겨울 끝자락의 추운 날씨를 뚫고 피어나는 매화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매화꽃을 그토록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윤희의 생일이 돌아오면 저작거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매화꽃 비녀를 사서 선물로 주겠다고 다정하게 약속하곤 했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갑자기 윤희의 집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나라를 배신한 역적으로 몰아 체포해갔지요. 국가의 중요한 외교문서인 국서를 몰래 위조했고 외국의 적들과 은밀히 내통하며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죄목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조작된 모함이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꾸민 악의적인 음모였습니다. 한양에서 대대로 권력을 누려온 명문가인 이씨 집안의 가주이자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던 이정호라는 인물이 교묘하게 꾸며낸 치밀한 계략이었지요. 이정호는 청나라와의 무역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적인 거래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역관 서진수가 업무를 처리하던 중 우연히 그 비리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아버지는 양심상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조정에 고발하려고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권력과 재물, 그리고 오랜 인맥을 가진 이정호가 한 수 앞서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버리는 선수를 친 것입니다. 조정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양반가의 당당한 말과 신분이 낮은 중인 신분의 역관이 하는 말, 과연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결과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자비한 관리들에게 끌려가 의금부의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고 밤낮으로 혹독하고 잔인한 고문과 국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흘 후 윤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혹한 국문을 견디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결국 숨을 거두셨다는 비보였지요. 어머니는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그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편의 뒤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겨우 16살이었던 어린 윤희는 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살던 집도, 그리고 중인이라는 신분마저도 모두 빼앗겼지요.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갈 곳이 없어 한양의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을 했지만 역적의 딸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떠돌다가 결국 윤희는 기력이 다해 청류각이라는 기루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청류각의 주모는 쓰러진 윤희를 발견하고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더럽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얼굴이 상당히 괜찮으니 기생으로 교육시켜 팔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판단했지요. 주모는 윤희를 데려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매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기생으로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버려야 한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매화라는 이름. 그것은 어린 시절 윤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꽃의 이름이었고 아버지가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매화꽃 비녀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이름을 자신의 기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행복했던 그날들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렇게 길고도 고통스러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매화는 청류각에서 노래와 춤, 그리고 손님을 받는 법을 배우며 점차 기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으로 성장했지요. 아름다운 얼굴과 구슬프면서도 청아한 노래 솜씨로 많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 뒤에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복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그녀에게, 아니 운명이 그녀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화는 밤새도록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현우의 깊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몸을 깨끗한 물로 정성껏 닦아내고 상처 부위에 정성스럽게 약초를 빻아 만든 약을 발라주고 그 위를 깨끗하고 하얀 천으로 단단하게 감아주었지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매화는 낮에는 청류각에서 기생으로서 손님들을 받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고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 비밀스러운 창고 방으로 가서 현우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극진하게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는 깊은 밤,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촛불의 은은하고 따뜻한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현우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달빛처럼 창백하면서도 신비로운 얼굴,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듯한 깊고 그윽한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현우는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참 동안 그저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천천히 띄웠습니다. 오랜 시간 기생 생활을 하며 완벽하게 익힌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기생의 미소였지요. 그녀는 자신을 매화라고 소개하며 현우가 어두운 골목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서 이렇게 몰래 모셔와 치료해드렸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힘겹게 자신의 온몸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상처 부위마다 정성스럽게 깨끗이 감겨진 하얀 붕대들, 깨끗하게 치료되어 아물어가고 있는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더럽고 피로 범벅이 된 옷을 벗기고 몸을 깨끗이 씻겨준 흔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우가 그녀에게 기생이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매화는 자신이 바로 이곳 청류각에서 손님들을 받는 기생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의 얼굴 표정이 순간 복잡하고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기생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명문 양반과 도련님으로서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살려준 이 여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한 마음도 깊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이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알게 되어 아버지에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간언했다가 오히려 분노한 아버지가 보낸 무자비한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해 이렇게 죽을 뻔했다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매화는 그 말을 듣고 내심 크게 놀랐습니다. 이정호라는 인물이 권력과 재물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자기 자신의 친아들까지 죽이려 할 정도로 잔인하고 비정한 사람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우가 아버지의 악행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맞섰다는 사실도 매화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일이었지요. 복수의 대상인 이정호의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성품과 생각을 가진 사람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복수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었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지요.
매화는 현우에게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으니 이곳에서 며칠 더 쉬면서 몸을 추스르라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이렇게까지 보살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현우의 깊었던 상처는 매화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많이 나아졌지요. 이제는 혼자 힘으로 걸어 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우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밤마다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매화라는 여인이 자꾸만 현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며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매화는 여전히 매일 밤 현우를 찾아와 상처 부위를 꼼꼼히 살피고 보살폈으며 둘은 촛불이 깜빡이는 작은 방 안에서 밤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부패하고 썩어빠진 관리들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굶주림과 고통 없이 잘 살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이야기했지요. 매화는 그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이 복수해야 할 원수 이정호의 아들이 맞는데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복수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었고 멈춰서도 안 되었지요. 매화는 의도적으로 현우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매화는 자신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구슬프고도 애절한 목소리로 옛 시인이 지은 노래를 현우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매화꽃이 결국 봄을 보지 못하고 지고 많은 슬픔을 노래한 시였으며 그 시에는 세상의 차가움과 고독,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애절한 감정이 깊이 담겨 있었지요. 현우는 매화의 구슬픈 노랫소리에 완전히 넋을 잃고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현우는 조심스럽지만 떨리는 손으로 매화의 가늘고 하얀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매화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대로 가만히 두었지요. 현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매화가 좋다고, 아니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고,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다른 기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매화의 가슴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차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오직 복수를 위한 계획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매화는 자신은 그저 천한 기생일 뿐이라고, 명문 양반가의 귀한 도련님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신분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신분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은 그저 매화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이 궁금할 뿐이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매화는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현우의 간절한 눈동자를 똑바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천천히 입을 열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오늘 밤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유혹적으로 속삭였지요. 현우의 거친 숨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이끌었고 둘은 함께 더욱 깊숙하고 은밀한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 특별히 준비한 방이었지요. 여러 개의 촛불이 방 안 곳곳에서 은은하게 흔들리며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만들어내는 따뜻하면서도 관능적인 분위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현우를 방 한가운데 세워두고는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자신의 저고리에 묶여있는 고름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고름이 풀렸고, 두 번째 고름이 풀렸고, 세 번째 고름도 풀렸습니다.
고름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그녀의 하얗고 매끄러운 살결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떼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숨죽인 채 매화의 느리고 우아한 움직임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지켜볼 뿐이었지요. 마침내 저고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바닥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워 보이는 어깨, 우아하게 흐르는 가느다란 목선,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마치 진주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그녀의 매끄러운 몸매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둥근 달이 내뿜는 신비로운 달빛을 온몸에 머금고 있는 듯했지요. 매화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고 느린 걸음으로 현우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부드러운 손가락이 현우가 입고 있는 도포의 옷깃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지요. 정말 천천히, 마치 봄날 나뭇가지에서 바람에 흔들리다 떨어지는 꽃잎처럼 느리고 우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현우의 도포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떨어졌고, 이어서 그 안에 입고 있던 속적삼도 벗겨졌습니다. 드러난 그의 단단하고 탄탄한 가슴팍에는 아직도 며칠 전 자객들에게 당한 상처의 흉터가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 상처 자국 위에 자신의 따뜻한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아물지 않았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현우는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매화가 곁에 있으니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대답했습니다. 매화는 그 붉은 상처 위에 자신의 부드러운 입술을 천천히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듯이 부드럽게, 그리고 한없이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현우의 온몸이 그 느낌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매화는 현우의 가슴에 귀를 가까이 대고 그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심장이 지금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있다고, 마치 터져버릴 것처럼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지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은 모두 매화 때문이라고, 매화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매화를 자신의 품으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이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지요. 현우의 뜨겁고 간절한 입술이 매화의 하얀 이마에 먼저 닿았고, 그 다음에는 볼을 지나 마침내 그녀의 가늘고 우아한 목덜미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매화는 자신도 모르게 가늘고 애절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내는 소리처럼 가느다랗고 떨렸지요. 현우의 뜨거운 손이 매화의 매끄러운 등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치마를 고정하고 있는 매듭에 닿았고, 능숙하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그 매듭을 풀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천이 중력에 이끌려 바닥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지요. 그러자 매화의 아름답고 매끄러운 몸매와 아래의 검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그 어떤 천도, 그 어떤 장애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매화를 두 팔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방 한쪽에 정성스럽게 펼쳐져 있던 부드러운 요 위에 천천히 눕혔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듯 흔들리고 움직였지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현우의 손은 그녀의 커다란 두 곳과 아래 부분을 조심스레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매화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지요. 현우는 매화 위로 천천히 자신의 몸을 기울이며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드디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매화는 고통과 쾌락이 동시에 밀려오는 감각에 현우의 넓은 어깨를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이상한 쾌감이 동시에 온몸을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매화의 크고 아름다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두 줄기 흘러내렸지요. 현우는 그 눈물을 보고 놀라 자신의 따뜻한 입술로 그녀의 눈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새도록 서로를 탐하고 탐닉했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또 때로는 부드럽게 마치 봄날의 따뜻한 바람이 스치듯이 말이지요. 현우는 정신을 잃을 듯한 쾌락 속에서 매화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댔고,
매화는 절정의 순간마다 현우의 넓은 등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자신도 모르게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찾아왔고 두 사람은 마치 지칠 줄을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서로를 원했습니다. 마치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순간이 영원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서로를 간절하게 원하고 또 원했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땀에 젖어 서로에게 달라붙은 몸, 격렬한 밤을 보낸 흔적으로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온몸 곳곳에 남아있는 서로의 흔적들이 그들이 얼마나 격렬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든 현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손길과 입술로 만들어낸 붉은 자국들이 그의 몸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매화의 큰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우는 매일 밤 어김없이 매화를 찾아왔습니다. 상처가 이미 다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류각을 떠나지 않았고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명문 양반가의 귀한 도련님이 기루의 기생을 만나러 매일 밤 찾아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드문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매화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다른 손님들과 기생들 사이에 그것과는 확실히 달랐지요.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는 무언가 더 깊고 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자신이 직접 지은 시 한 편을 매화에게 조심스럽게 읊어주었습니다. 차갑고 혹독한 겨울밤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매화꽃, 온 세상이 차갑고 냉혹해도 자신만의 고유한 향기를 잃지 않는 그 꽃에 대한 아름답고도 애절한 시였지요. 매화는 그 시를 듣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는 마치 자신의 지난 삶과 현재의 처지, 그리고 내면 깊숙이 숨겨둔 슬픔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만 같았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매화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이 답답한 한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여인으로 살아달라고 진심을 담아 청했습니다. 매화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치밀하게 세워둔 복수 계획에는 전혀 없던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요. 매화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천한 기생일 뿐이라고, 명문가의 귀한 도련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면 현우만 상처받고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말했지요. 신분이나 출신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은 오직 매화와 함께하고 싶을 뿐이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현우는 매화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고, 매화라는 것은 기명일 뿐이니 진짜 이름을 알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매화는 입술을 깨물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짜 이름, 서윤이라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나고 복수의 계획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또다시 격렬하게 몸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지요. 더욱 절실하고, 더욱 애절하고, 더욱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현우는 매화를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더 강렬하게 원했고, 매화는 그런 그를 마치 생명줄을 잡듯이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둘 사이의 마지막 밤인 것처럼,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서로를 탐닉했지요. 현우의 뜨겁고 거친 손길이 매화의 온몸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늘고 우아한 목덜미, 하얗고 부드러운 어깨, 탄력 있는 가슴, 잘록한 허리를 지나 부드러운 허벅지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매화는 그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온몸을 떨며 그 모든 감촉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억하려 애썼답니다.
매화 역시 현우의 몸을 탐하고 또 탐했습니다. 그의 넓고 단단한 가슴팍에 자신의 날카로운 손톱으로 빈 자국을 여러 개 냈지요. 고통과 쾌락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더욱 격렬하게 탐닉하고 또 탐닉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끝없이 반복되었고 두 사람은 지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치 내일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순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서로를 미친 듯이 원하고 또 원했답니다. 동쪽 하늘이 완전히 밝아오는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완전히 탈진한 채로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었고 격렬한 밤의 흔적들이 두 사람의 몸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매화는 이번에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겨 평화롭고 행복한 표정으로 깊이 잠든 현우의 얼굴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수해야 할 원수의 아들을, 증오해야 할 사람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복수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와서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흐른 후 매화는 마침내 복수를 완성해야 할 때가 왔다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하며 최종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이정호의 저택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들 현우가 청류각의 천안 기생과 깊고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심지어 그 기생을 데리고 한양을 떠나 어디론가 도망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정호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치명적인 수치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이정호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분노로 온몸을 떨며 즉시 청류각으로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현우에게 당장 이 순간 집으로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명령이니 즉시 따르라고 엄명을 내렸지요. 하지만 현우는 아버지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매화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신분이나 체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아버지에게 맞섰답니다. 이정호는 아들의 그런 반항에 더욱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청류각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날 밤 매화가 혼자 조용히 앉아있던 작은 방의 문이 거칠고 난폭하게 열렸습니다. 이정호였습니다. 매화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전신이 굳어버렸지요. 3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다시 보는 원수의 얼굴이었고 밤마다 꿈속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증오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호는 매화를 위해서 아래까지 경멸하듯 훑어보며 차갑고 모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들을 꼬드겨 홀린 천한 기생이냐고, 무엇을 바라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다그쳤지요. 매화는 조용하지만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이정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매화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아 잔인하게 죽인 역관 서진수라는 사람을 기억하느냐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이나 하느냐고 말했지요. 이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매화는 자신이 바로 서진수의 딸 서윤이라고 또렷하게 밝혔습니다. 비록 지금은 매화라는 이름으로 기생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는 이정호가 파멸시킨 그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차갑게 말했지요. 이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매화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고, 이정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천한 기생과 엮이게 만들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해온 복수였다고 차갑게 선언했답니다. 이정호는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당장 관가에 고발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감히 명문가를 이런 식으로 모욕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매화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또 하나의 편지를 천천히 꺼내 이정호 앞에 내밀었답니다. 그 편지에는 이정호가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의 증거들이 빠짐없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나라와의 무역 과정에서 주고받은 불법적인 거래 내역, 관직을 이용해 받아먹은 거액의 뇌물 목록,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수를 억울하게 역적으로 모함한 결정적인 증거와 그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매화는 이 편지의 사본을 여러 곳에 안전하게 숨겨두었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들이 자동으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관들에게 그리고 조정의 정직한 관리들에게 모두 전달될 것이라고 차갑게 경고했지요. 이정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망에 빠졌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갑자기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현우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복잡하게 뒤섞인 눈빛으로 매화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답니다. 매화는 현우의 그런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은 처음부터 오직 복수만을 위해 그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고 냉정하게 말했지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함께 나눈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느냐고, 함께 보낸 그 뜨겁고 격렬했던 밤들도, 서로를 탐하고 사랑을 속삭였던 그 모든 순간들도 전부 다 계산된 거짓이었느냐고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매화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눈에서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만이 그녀의 진심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허전하고 슬퍼 보였지요. 이정호도 완전히 기력을 잃은 채 쓸쓸하고 초라하게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을 떠났답니다. 한때 권력과 재물로 한양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늙고 초라한 한 노인의 뒷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매화는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꿈꿔왔던 복수는 마침내 완성되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공허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한양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현우가 한양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을 얻어 객지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지요. 젊고 건강했던 그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매화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그저 울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양에는 또 다른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문가이씨 집안의 가주 이정호의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가 낱낱이 밝혀졌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고 평생 모아온 재산도 모두 몰수당했으며 집안의 명예도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권력을 누려온 명문 양반가이씨 집안은 단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답니다. 이정호는 자신의 귀한 외아들이 죽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재산을 모두 잃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지요. 밤낮으로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의미 없는 헛소리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청류각을 떠났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 하나, 이정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뿐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이정호, 당신이 죽인 것은 역관 서진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소중한 아들도 죽였고 한 여자의 순수했던 마음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받아야 할 복수입니다. 이정호는 그 편지를 읽고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밤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방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정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한양을 호령하던 명문가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의 작은 절에서 한 여인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회색 승복을 입은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가느다란 손에는 언제나 오래되어 보이는 매화꽃 비녀가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지요. 여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렸고 낮에는 경전을 읽었으며 저녁이면 절 뒤편 이름 없는 무덤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는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작은 비석만 하나 쓸쓸하게 서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절을 찾아온 늙은 스님이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깊은 사연이 있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속세를 등지고 절을 찾아오셨느냐고 말이지요. 여인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 조용히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여인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긴 시간 동안 묵념을 했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작고 좁은 방에서 혼자 촛불을 켜놓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 저는 드디어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인은 손에 든 매화꽃 비녀를 자신의 가슴에 꼭 안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진짜로 사랑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밤바람이 창문의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바람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여인은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전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입안에 쓰디 쓴 독약을 머금은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이었지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증오했던 원수도 사라졌습니다. 복수도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공허함과 후회뿐이었답니다. 매화는 그날 밤 마지막 시를 한 편 지어 종이에 적었습니다. 혹독한 겨울밤에 외롭게 핀 매화는 따뜻한 봄을 보지 못하고 차갑게 지고 말았구나. 복수를 위해 벼려놓은 날카로운 칼날은 결국 나의 가슴도 깊이 찔러버렸구나. 그리고 여인은 그 시를 촛불에 가져다 대어 천천히 태워버렸습니다. 재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는 종이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여인은 슬프고도 허무하게 작게 웃었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막상 복수를 완벽하게 이루고 나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그 후로 여인은 깊은 산속절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부처님 앞에 엎드려 예불을 드렸고 낮에는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고 저녁이면 이름 없는 무덤 앞에 앉아 끝없이 참회했지요. 한양에서는 가끔씩 이런 소문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류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기 많았던 명기매화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아마도 어느 부유한 양반 도련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함께 먼 곳으로 도망쳐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화와 현우의 비극적인 사랑과 복수 이야기는 그렇게 한양의 어두운 밤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답니다. 다만 어느 기생이 부르는 구슬픈 노래 속에 이런 애절한 구절이 남아 전해질 뿐이지요. 혹독한 겨울에 외롭게 피어난 붉은 매화는 따뜻한 봄을 견디지 못하고 지고 말았고, 복수를 위해 벼린 차가운 칼날은 결국 자신의 마음까지 얼려버렸다네. 그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된 사람들은 무슨 사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울림을 느꼈답니다. 사랑과 복수, 이 두 가지 뜨거운 감정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었습니다.
매화는 복수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사랑을 영원히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었지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매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복수를 완전히 포기하고 현우와 함께 한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복수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깊은 산속 외로운 절에서 매일 참회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만이 알고 있을 뿐이지요. 달빛이 고요하게 비추는 깊은 밤, 어딘가에서 매화꽃의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흩날립니다. 그것은 과연 사라져버린 사랑의 향기일까요? 아니면 완성된 복수의 쓰디쓴 향기일까요? 어쩌면 그 둘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둘 모두가 아닐지도 모르지요.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복수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고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으며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 붉은 매화와 차가운 복수에 관한 애절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실 오늘 밤이 이 슬픈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